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서연, 올해 64입니다. 평생 도자기를 빚으며 살았던 사람이죠. 흙을 만지면 마음이 가라앉고 물레 위에서 형태가 잡히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명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로는 그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났습니다. 아침에 현장 확인 간다며 나갔던 사람이 저녁엔 영정사진이 되어 돌아왔죠.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을 보내고 정리를 하고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의 물건들을 손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재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고 책상 위엔 안경이 놓여 있었죠. 옷장엔 정장들이 걸려 있고 신발장엔 구두가 가지런했습니다. 마치 잠깐 출장 간 사람처럼요. 딸은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 큰 집에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곳을 떠나면 남편과의 추억마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30년을 함께 산 흔적들이 이 집 곳곳에 스며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책을 정리하고 그러다 낡은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서 저는 남편의 회중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손에 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시계는 남편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거든요. 출장을 갈 때도, 현장에 나갈 때도, 심지어 집에서 쉴 때조차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제가 새 시계를 선물하려고 하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전부야, 서연아. 그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시계가 무슨 전부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어요. 그 시계를 쓰다듬으며 먼 곳을 바라보곤 했죠.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은빛 케이스는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흠집이 나 있었어요. 유리 표면엔 얇은 먼지가 앉아 있었고요. 시계를 귀에 대보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초침이 멈춰 있었죠. 오후 2시 40분. 그게 이 시계가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마치 그 순간 시간마저 함께 멈춰버린 것처럼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 시계가 서랍 속에 있었을까요? 남편은 평생 이 시계를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말이죠. 사고 당일 왜 이 시계만은 집에 두고 갔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줄 사람은 이제 없었죠. 저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슴을 채웠죠. 며칠 동안 저는 그 시계를 식탁 위에 두고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그 시계는 제 시야 안에 있었어요. 멈춘 초침을 보고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시간도 함께 멈춰버린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면 어떨까? 남편의 시간은 멈췄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제 시간은 아직 흐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시내에 오래된 시계 수리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몇 번 들렀던 곳이었죠.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계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죠.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거리, 함께 들르던 가게,
함께 앉았던 공원 벤치.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어요. 시계 수리점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좁은 유리문이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째깍째깍 시계 소리들이 사방에서 울려왔습니다. 벽에는 크고 작은 시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주인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쓰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내 건넸죠. 이 시계 좀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시계를 받아들더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손놀림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듯이요. 오래된 시계네요. 관리를 잘 하셨어요. 제 남편 거였습니다. 그러셨군요.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뒷면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봤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부품을 좀 손봐야 해서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수리 의뢰서를 작성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손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 시계가 없으니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이면 뭐가 달라질까?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데.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 그게 어쩌면 제게 필요한 일인지도 몰랐어요. 일주일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달력을 확인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렇게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그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계가 제대로 고쳐졌을까요? 다시 째깍째깍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뒤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수리는 잘 됐습니다만. 그 말끝이 묘하게 흐려졌어요.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할아버지는 시계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계 안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임신을 한 여자였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소개한 적도 없고 사진첩에서 본 적도 없었죠. 대체 누구일까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잉크로 쓰인 글귀가 있었어요. 1991년 남해 꽃길 12. 1991년.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31였죠. 저와 결혼하기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임신은 뭘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수리비를 지불하고
시계와 사진을 받아들었죠. 가게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시 사진을 꺼내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손이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 여자의 배를 향한 시선, 두 사람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남편의 예지연인일까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남편은 이 사진을 시계 안에 숨겨뒀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진 속 남편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얼굴, 이렇게 다정하게 누군가를 감싸 안는 모습. 낯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허탈함일까요? 정확히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지 않았어요. 다음 버스도 보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사진만 들여다봤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득 사진 뒷면의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해 꽃길 12. 이곳은 어디일까요? 혹시 이 여자가 아직도 거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떠났을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알고 싶은 걸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알고 나면 더 아플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어서서 반대편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남해행 버스가 서는 곳이었죠.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버스는 1시간 뒤였어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에게 오늘은 늦을 거라고 말했죠.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마치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요. 하지만 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올라탔어요. 요금을 내고 뒷자리에 앉았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졌어요. 남해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렸어요. 해는 이미 졌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저는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이 보였어요. 남편의 얼굴, 여자의 얼굴, 그리고 불러오른 배. 대체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를 알 수 없는 과거로, 감춰진 진실로, 그리고 어쩌면 더 큰 아픔으로 데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출발해 버렸으니까요. 남해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터미널에 내리니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사진을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꽃길 10비.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말씀드렸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대를 잡았고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1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작은 골목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고, 내려서 바라본 골목은 좁고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고요했죠. 파도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번지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8번, 10번, 그리고 마침내 12번.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작은 꽃집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라벤더라고 쓰여 있었어요. 쇼윈도 너머로 각종 꽃들이 보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이 시간에 찾아오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렸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조용한 눈빛. 사진 속 그 여자였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윤곽이 똑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사진을 꺼내 내밀었죠. 여자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진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디서 이걸? 누구세요, 당신은? 여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도윤의 아내입니다. 아니, 아내였죠. 도윤 씨, 여자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어요. 문틀을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들어오세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사방에 꽃들이 있었고 달콤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죠. 안쪽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여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당신인가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 남편과는 어떤 사이였죠? 여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는 제 남편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라고요. 네. 우리는 1990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했어요. 도윤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듬해 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사진 속 불러온 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무슨, 임신 8개월에 유산을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유산이었죠. 여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는 우울증에 빠졌고 도윤 씨와의 관계도 틀어졌죠.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에게서 상처만 줬어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1993년 여름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각자의 길을 갔죠. 여자는 테이블 위의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찍은 거예요. 임신 6개월 때였죠.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첫 번째 결혼, 잃어버린 아이, 이혼.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뒤에 도윤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1996년 가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죠.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품에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돌도 되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가 잃은 아이랑 꼭 닮은 아이를 보육원에서 입양했다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입양이라고요. 네. 도윤 씨는 그렇게 말했어요. 보육원에서 데려온 아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생긴 거라고. 여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를 안아봤죠. 정말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제 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가족이 되었죠. 그 아이의 이름은 지윤이었습니다. 지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윤이라는 이름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윤, 지윤, 지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죠. 지윤이라고 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박지윤 예쁜 이름이죠. 도윤 씨가 지어줬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지윤. 그건 제 둘째 딸 이름이었습니다. 1996년 가을에 태어난 제 딸이었죠. 저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러 간다며 나갔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이름을 뭘로 지었냐고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죠. 지윤이라고, 지혜로울 지혜 고를 윤이라고.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이름으로. 남편은 두 아이에게 똑같은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혹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30이에요. 올해로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제 딸과 같은 나이였어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여자는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첫 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한 여자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정란이라는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사진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에서도 이 여자가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학 입학 사진도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가 이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가씨가 이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우리 지은이에요. 여자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제 자랑이자 기쁨이죠. 이 아이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매가, 코가, 인매가 어딘가 제 딸을 닮았습니다. 아니, 당연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 사진 속 아가씨는 제가 낳은 딸일 테니까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남편이, 저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여기에 얼마나 왔나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요. 출장이 잦은 사람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나요? 3년 전. 이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축 처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왔어요. 지훈이랑 저녁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 재혼했다는 걸 몰랐나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도윤 씨는 출장이 잦아 자주 못 온다고만 했죠. 의심하지 않았나요? 했죠. 가끔은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어요. 도윤 씨가 저희를 버리지만 않으면 됐거든요. 지훈이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였어요. 저처럼 속았던 겁니다. 도윤이라는 제 남편에게요. 출장이라는 핑계로, 건축 현장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남편은 두 가족을 모두 속였던 겁니다. 이어서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는 잘 지내고 있는 건가요? 3년 전 그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서요. 아직 모르셨군요. 네. 모르다니 어떤 걸?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교통사고요. 그래서 연락이 네, 그래서 얼마 전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 회중식의 속사진과 주소를 보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자는 남편의 소식이 믿기지 않는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또한 한동안 넋을 놓고 있다가 다시 벽에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곤 물었죠. 저 아이는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아나요? 아니요.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도윤 씨와 저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지훈이는 우리 친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고통이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결혼증명서였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챙겨왔었습니다. 왜 챙겼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여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도윤 씨가 저를 다시 찾아오기 2년 전이네요. 네, 그럼 도윤 씨는 당신과 결혼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훈이를. 여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믿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입양아가 아니에요. 네, 제 딸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여자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1996년 가을, 저는 둘째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박지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출생신고를 한다면서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아이는 없었죠. 설마. 남편은 울면서 말했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신생아 황달이 심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급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됐다고. 손 쓸 틈도 없이 숨이 멎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다들 안타까워했거든요. 장례도 남편이 혼자 치렀죠. 저는 산후 회복이 안 돼서 참석하지도 못했어요. 여자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남편이 당신에게 데려갔던 겁니다. 입양했다고 거짓말하면서요. 아니에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도윤 씨가 그럴 리. 하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이름. 우연일 수 없어요. 당신이 키운 지훈이는 제가 낳은 딸입니다. 여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겠죠. 30년을 함께한 딸이 남편의 다른 아내가 낳은 아이였다니.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슴을 채웠죠. 두 여자는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에게 속았던 두 여자가요. 서로를 모르는 채 30년을 살아온 두 여자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딸도 아닌 아이가요. 꽃집을 나선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여자와 저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어요. 둘 다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저는 근처 여관을 잡아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도윤, 정란, 지윤, 그리고 저. 이 모든 게 현실일까요?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걷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큰딸이 마중 나왔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하다. 급한 일이 있었어.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명함철, 서류, 봉투들. 하나씩 꺼내 살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정말로 지훈이가 제 딸이라는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건축 도면, 계약서, 영수증. 별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다 낡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 펼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입양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발급 날짜는 1996년 10월 15일. 바로 제가 지훈이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입양된 아이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어요. 입양 부모는 박도윤과 이정란. 주소는 남해 꽃길 12번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위조 서류였어요. 남편이 만든 거짓 서류였습니다. 지훈이를 입양하러 둔갑시키기 위한 증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남편은 계획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둘째 딸이 태어나면 그 여자에게 데려가기로 작정했던 거죠. 그리고 저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할 생각이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 여자를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이유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였어요. 30년 동안 거짓말로 저를 속였습니다. 제 딸을 빼앗아 갔고 그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야 눈물이 났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저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저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큰딸이 걱정했지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너희 아버지는 이중 생활을 했고 너에겐 다른 엄마가 키운 동생이 있다고요.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야 할까요? 지훈이를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아가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지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낳은 딸이요. 제 뱃속에서 10달을 자랐던 아이였어요. 제 피와 살을 나눈 아이였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빼앗아 갔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딸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니, 낯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중식의 속 사진에 있던 정란이라는 그 여자였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는 분이야.
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났어요. 저는 여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는 수척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왜 여길? 저는 물었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윤이의 출생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입양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게 모두 가짜예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만든 위조 서류들이죠. 저도 집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여자의 말이 맞았어요. 전부 위조된 서류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죠. 당신은, 저는 여자를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여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윤이에게 말해야겠어요. 진실을요. 여자의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지윤이에게 말한다고요. 네. 여자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건 지윤이의 인생이에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도 말해야 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모른 척 살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윤이는 제가 키운 제 딸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낳은 당신의 딸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딸. 맞아요. 지윤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키운 건 이 여자였죠. 저는 그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요. 같이 가줄 수 있나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지윤이에게 말할 때 당신도 같이 있어주면 좋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요? 지윤이를 만나야 할까요? 제가 낳은 딸이지만 낯선 아이였습니다.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슬프게 웃었어요. 두렵죠. 지윤이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거짓말 속에 사는 거예요. 도윤 씨처럼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죠. 이틀 뒤 저는 다시 남해로 향했습니다. 여자와 약속한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꽃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지윤이도 그 시간에 온다고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꽃길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곧 제 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0년 만에요. 꽃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여자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죠. 아직 안 왔나요? 네, 곧 올 거예요. 저는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꽃집은 고요했어요. 달콤한 꽃향기가 코를 자극했지만 기분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스꺼웠죠. 시계를 봤습니다. 2시 10분. 지윤이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문득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는 착한 아이예요.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했어요. 때를 쓰거나 말썽을 부린 적이 없었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춘기 때도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대학은 미술치료학과를 갔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지금은 뭘 하나요? 미술치료사로 일해요. 복지관에서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지훈이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자라줬다니요. 고마워요. 잘 키워줘서요. 좋은 아이로 키워줘서 고마워요. 여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아가씨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더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화사한 얼굴, 따뜻한 눈빛. 지윤이는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손님이세요? 아니,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분은 말이 끊겼어요. 지윤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지훈아,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지윤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너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자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윤이를 향해 몸을 돌렸죠. 지윤 씨, 네. 저는 한서연이라고 해요. 박도윤의 아내였습니다. 지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요? 네. 법적인 배우자였죠. 지윤이는 그 여자를 봤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엄마랑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두 집을 오갔어요. 한쪽에는 저와 제 딸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정란 씨와 당신이 있었죠. 무슨, 지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입양된 게 아니에요. 네? 당신은 제가 낳은 딸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윤이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겨우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당신이 낳았다고요. 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당신의 진짜 출생 기록이죠. 지윤이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으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죠. 아니야. 지윤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럴 리 없어요. 지훈아, 여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윤이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윤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윤 씨. 제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윤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지훈아,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윤이는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 우리 지훈이. 울음소리가 꽃집을 채웠어요.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느껴졌죠. 회중시계가 주머니에서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박도윤,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나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모든 진실과 함께요. 지윤이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여자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꽃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날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저도 남해에 머물렀습니다. 근처 여관을 잡아 지냈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지윤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여자는 점점 수척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꽃집 문도 닫아버렸죠. 제 잘못이에요.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말해야 했어요. 언젠가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가 날 떠날 거예요. 이제 날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지윤이가 연락을 했습니다.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지윤이었습니다. 지훈아, 여자가 다급하게 받았습니다. 지윤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내일 온대요. 우리 만나자고 했어요. 다행이네요. 당신도 같이 있어 주세요. 여자가 부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후 지윤이가 꽃집에 왔습니다. 열흘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졌고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앉아. 여자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지윤이는 조용히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 여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 거짓말이길 바랐죠.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서류도 받고 병원 기록도 찾아봤어요. 모든 게 진짜였어요. 지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가 입양아가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가 저를 훔쳐왔다는 걸요. 지훈아, 여자가 불렀습니다. 지윤이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한서연 씨, 네, 저를 낳아주신 건 맞나요? 그래요.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왜 찾지 않으셨어요? 지윤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지도 몰랐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남편이 당신이 죽었다고 했거든요. 죽었다고요? 네. 신생아 황달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장례도 혼자 치렀다고 했죠. 지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모르셨던 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요. 그래요.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는요. 저는 회중식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계 속에서 발견한 사진, 남해로 찾아온 것, 사진 속 여자 정란을 만난 것. 모든 걸 말했어요. 지윤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참 기가 막히네요. 지윤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네요. 두 가족을 동시에 속이다니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윤이는 여자를 봤습니다. 엄마, 그 호칭의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지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신 분도,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 싸주신 분도,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신 분도 엄마였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윤이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한테는 엄마가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고마워. 여자는 흐느꼈습니다. 지윤이는 이제 저를 봤습니다. 한서연 씨, 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윤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좋아요. 엄마와 함께한 30년이 행복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지윤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듣고 나니 너무 아팠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신을 키운 건 정란 씨니까요. 하지만 당신도 제 엄마예요. 지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까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자가 물었습니다. 지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서로를요. 그럴 수 있을까? 노력해 볼게요. 지윤이는 저를 봤습니다. 한서연 씨도 괜찮으시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론이에요. 고마워요, 지윤 씨. 세 여자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엄마, 그리고 딸. 기묘한 관계였지만 어쩌면 이게 최선이었는지도 몰라요. 남편이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서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지윤이와 그 여자에게는 먼저 가겠다고 말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죠.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니 은빛 케이스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째깍째깍.
시계는 여전히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수리를 받은 뒤로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3시 45분. 남편이 떠난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었어요. 이제 이 시계는 새로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뭘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파도 소리만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어요. 어떤 변명도, 어떤 해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겨진 사람들만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죠.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사랑했을까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첫사랑이었고 첫 번째 아내였으니까요. 아이를 잃은 슬픔도 함께 했고요.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그 답을 모르겠어요. 어쩌면 남편은 둘 다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했던 거겠죠. 두 가족 모두를요. 그래서 거짓말로 버텨온 거예요. 30년이나요. 비겁한 사람. 저는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슬픔이었습니다. 허무함이었죠. 사랑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반쪽짜리였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제가 낳은 딸을 다시 만났지만 엄마라고 불릴 수 없다는 사실이요. 모든 게 너무 아팠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어차피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파도 소리가 제 울음소리를 삼켜줬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숨쉬기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시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전부라고 했던 이 시계. 저와 함께 있을 때도, 저희 딸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시계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배신감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복잡하니까요. 일어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습니다.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어요. 금속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기억들의 무게였죠. 남편과의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평범했던 일상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요. 이제 보내줄게요. 저는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이 케이스에 반사됐어요.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팔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힘껏 던졌어요. 시계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달빛 아래로, 파도 위로, 그리고 어둠 속으로요. 풍덩. 작은 소리와 함께 시계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파도가 그 자리를 덮었어요. 이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이제 바다 밑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겠죠. 멈춰 있을 거예요.
다시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지 않을 겁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죠.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졌죠. 눈을 떴습니다. 이제 내 시간으로 돌아갈 거예요. 멈춰 있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흐르는 시간으로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볼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을 우리 방식대로 풀어갈 겁니다. 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요.